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살 때 처음 미용을 시작해서 43살이 된 오늘까지 저는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2번인가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파서 방에 기절할 것처럼 누워 있었던 적이 이틀 정도 있었네요. 그런데 누워있던 동안에도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집에 있는 가발을 가지고 미용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나중에 내가 미용사가 돼서 크게 아픈데 예약 손님이 있으면 아픈 채로 미용을 해야 하잖아. 그때를 대비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아파도 정확하게 파마도 말고 커트도 할 수 있게 아플 때를 대비해서 연습하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침하고 열 때문에 휘청거리면서도 집에서 가발을 만지고 가위를 손에 들고 파마약을 섞었습니다. 참 독했죠. 그런데 독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가정폭력을 휘두르시다가 결국에는 유치장에 가셨고요. 유치장에서 나오신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저랑 여동생을 데리고 잠적하다시피 시골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하지만 엄마도 오래 사시지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맞고 사셔서 골병이 들어 그런가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제가 한참 미용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을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그냥 병사였어요. 병원에서도 그냥 쇠약해져서 돌아가셨단 말만 할 뿐 딱히 원인을 모르더라고요. 저랑 외할머니는 그저 엄마가 너무 맞아서 몸도 골고 영양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시름시름 시들어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외할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3살 터울 여동생은 가난한 집을 끔찍하게 싫어했고 자꾸 엇나가더니 제가 미용 시작할 무렵 집을 나가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 후로 1년에 한 번 정도 엄마 기일 즈음에 꽃이나 떡 같은 거 보내고 돈 빌려달라는 연락 몇 번 한 게 전부일 뿐 얼굴 본 지는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외할머니도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때는 제가 부원장으로 일을 할 때라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파마도 말아드리고 머리도 잘라드릴 수 있었죠. 집에 외할머니 친구들 초대해서 우르르 파마해드리면서 나름 효도라는 것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손녀 덕에 할미가 머리 곱게 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겠다. 우리 손녀 손이 야무져서 파마도 잘 말고 커트도 잘할 테니 야무진 손에 돈이 차곡차곡 쌓일 거야. 이 할미가 하늘나라 갔어도 우리 손녀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돈이 척척 붙을 수 있게 열심히 할미가 하늘에서 응원할게.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할머니는 뭔가 예감이라도 하신 듯 저한테 자꾸만 할머니 죽고 나서 저를 응원하시겠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뭔가 할머니는 느낌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1년 내내 정말로 기도하듯 저를 돌봐주겠다고 하늘에서 꼭 바라보겠다는 얘기를 반복하시더니 정말 1년 정도 후에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25에 저는 온전한 고아가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뒤돌아보지도 않고 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서열 강하다는 미용업계에서 선배들조차도 저한테 너 그렇게 하다가는 오래 못 간다, 쉬어야 된다라며 절 걱정해줬고요. 우리가 너를 조금 괴롭히고 싶어도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니 괴롭힐 마음도 안 난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빈번하다는 미용계의 괴롭힘도 없이 저는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착실하게 미용 기술도 배우고 좋은 기회도 많이 얻게 되었죠. 남들보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가위도 잡았고요. 손님도 만났습니다. 원장님의 배려로 28살 어린 나이에 지점 하나를 맡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와, 정말로 많을 때는 하루에 5, 60명까지도 머리를 한 것 같아요. 파마도 동시에 2~3명씩 말고 커트는 쉴 새 없이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중간에는 삼각김밥 한두 개 먹고 때운 적도 있고요. 음료수 대신 미숫가루 같은 거 먹으면서 그걸로 식사를 때운 적도 있었어요. 아, 그렇게 아침부터 손님이 있냐고요? 있죠.
행사나 웨딩머리는 아침에 하잖아요. 한밤중에는 회사 끝나고 미처 미용실 갈 시간이 없던 분들 특별 예약받아서 하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밤에 예약이 끊기는 날이 없어서 저는 밤에 미용할 수 있는 미용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또 미친 듯이 10년을 넘게 달렸더니 어느새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도 가지게 되었고 체인도 5개 넘게 냈어요. 제 이름으로 만든 제품도 팔고 돈도 꽤 많이 번 골드미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저한테 다가왔던 남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미용이라는 직업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조금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약간 화려한 부분도 있잖아요. 안에서는 내내 손에 짐을 마를 날이 없이 힘들고 바쁘게 일을 해야 되지만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체인의 개수만 보고 방송에 나오는 모습만 보면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은 일절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넓은 집에 딱 들어왔는데 거기서 끼쳐오는 한기가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나 정말로 고독사하는 거 아닐까 그 전에 없던 공포가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내 나이 43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내 나이에 지금 누구를 만나지. 와, 정말 나는 돈만 벌고 건물만 있었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으며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그래서 제 밑에서 일하는 인턴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그리고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해. 나처럼 늙지 마. 아우, 점장님. 저는 점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점장님 지금 수백억 부자잖아요. 수백억은 무슨... 그래도요. 점장님처럼 돈 많은 골드미스가 제 꿈이에요. 야, 나 언제 어디서 고독사 해가지고 경찰이랑 소방관이 나 들고 나를지 몰라. 그거 너무 무서워. 내가 진작 연애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게 뭐니? 나 곧 50인데. 점장님, 그럼 소개팅 하실래요? 아우, 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야. 나는 자만추야, 자만추. 점장님, 요즘에 자만추 하다가 연애 못해요. 그래도 계기는 만들어야죠. 아우, 됐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 소개팅을 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심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소개팅이라도 해야 되나?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는 내 나이엔 꿈일 텐데 억지로 만남 추구라도 해야 되나? 사실 결혼정보회사라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정보회사는 부모도 중요하고 가족관계도 중요하다는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려나 싶더라고요.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다잡으며 미용에 열중하던 어느 날 한참 저녁 마지막 손님 파마를 말고 있는데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집중을 하면 다른 걸 잘 못해요. 집중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용하는 거 외에는 멀티가 잘 안 되거든요. 저한테 직원이 다가오더니 머뭇머뭇거리는 게 뒤늦게 보였습니다. 왜요? 저 원장님, 동생분이시라는데 술에 좀 취하셔서. 순간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오래 연락이 끊겨서 저한테 동생이 있다는 것도 잊고 살았거든요. 마침 손님 머리에 파마로를 마지막 하나 남긴 상태여서 얼른 그것까지 말고 양해 구한 후에 입구로 갔습니다. 술에 살짝 취한 동생이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풀린 눈으로 서 있었어요. 너, 우와, 잘 나가는 우리 언니 얼굴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보네. 일단 저기 들어가서 좀 앉아있어. 나 아직 일하는 중이야. 야, 역시 우리 언니 냉정해. 일이 우선이지. 10년 넘게 못 본 여동생 한번 안아주지 않고 바로 일에 복귀하는 저 직업정신. 내가 존경한다 진짜. 아유, 뭘 바라고 왔냐 내가. 그래, 그렇게 계속 일만 하다가 한번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봐. 죽어서야 정신 차리지 아주. 너, 여동생은 하나 변한 게 없더군요. 저에게 저주 같은 말을 쏟아놓고는 획 자기를 부축하고 있던 남자 팔에 들린 가방을 낚아채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창피해서 지진이라도 났으면 싶었어요. 싹 다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게요. 직원들 보기도 너무 창피하고 몇 분 안 계셨지만 손님들 보기에도 민망했습니다.
입구에 동생과 서 있던 남자가 여전히 우뚝 서 있길래 저도 모르게 가시돋치고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안 따라가시고 뭐예요? 저한테 뭐 볼일 있어요? 아, 볼일, 저, 오늘 9시 반 커트 예약했는데요. 네? 지금 저분이랑 같이 오신 게 아니고요? 아, 여동생분이요? 아니요. 문 앞에서 비틀거리시길래 잡아드렸는데, 갑자기 가방 좀 들고 있으라고 밀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죠. 어떡해. 너무 죄송해요. 일행인 줄 알았어요. 고객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저 커트 하신다고요? 네, 그냥 알아서 잘라주세요. 제 평생 가장 정성 들여 한 커트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손님이었기도 했고 동생과 일행인 줄 알고 세상 쌀쌀맞게 오해했던 것이 미안해서 저는 커트 후에 혹시 시간 괜찮으시냐고 묻고 두피 스파까지 서비스로 해드렸어요.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오늘 커트 값은 안 받을게요. 에이, 죄송해서 두피 스파 해주셨잖아요. 고급 인력이 수고해주셨는데 돈은 당연히 내야죠. 커트값 받으셔야 앞으로 저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끝까지 얼마나 매너가 좋던지 그 손님은 커트값을 긋고 지불하고 나섰습니다. 동생이 왔다 간 1시간 반이 얼마나 긴장의 연속이었는지 손발이 다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후로 1년 좀 넘게 동생은 제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커트 손님은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커트 예약을 하고 샵을 찾았고요. 그쯤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의식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마 제가 예전같이 마음을 열지 않았으면 조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어떡하든 연애도 하고 싶고 외롭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내는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더라고요. 일단 제 마음이 움직였다는 걸 느끼고 나니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았던 것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올 때마다 그는 제게 뭔가 물어보고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라떼 좋아하시냐? 자기 회사 앞에 맛있는 라떼집이 있는데 자기가 머리 자르러 올 때 사갖고 오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제가 삼각김밥으로 대충 먹는 거 보고 삼각김밥보다는 그래도 주먹밥이 조금 더 건강하지 않겠냐며 자기가 백화점 지하에서 파는 주먹밥 좀 사다 줄 수 있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숫가루를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걸 보고는 왜 파우치에 물이나 우유 넣고 흔들면 한 끼 식사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선물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손님한테 선물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극구 거절을 했었는데 억지로 샵에다가 놓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직원들이랑 다 나눠 먹었거든요. 직원들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저 손님 아무래도 우리 원장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되는 커트 자꾸 2번씩 오고 와서 괜히 안 해도 되는 영양펌 이런 거 하고 트리트먼트도 괜히 비싼 돈 주고 받고 아무래도 이상해요. 분명 원장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퉁박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렇게 한번 호로록 풀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미친 짓을 했죠. 손님이 와서 또 머리를 자르면서 혹시 좋아하는 음식 있으시냐 다음에 올 때 자기가 사다 주겠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먹자고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래져서 깜짝 놀란 채로 진짜냐고 묻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 같이 일 도와주던 직원들도 다들 놀라서 눈이 땡그래지고 손님은 더 놀라고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요. 하지만 한번 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언제 시간 되실 때 같이 식사하세요. 그날 저희 샵은 난리가 났습니다. 원장님이 드디어 핑크빛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느니 손님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을 드디어 우리에게 실현시켜서 보여줬다느니 우리 원장님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아니었다. 1년을 찍어야 넘어가는 나무였다느니 정말 못하는 말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이 어찌나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립스틱은 무슨 MLB라나 뭐라나
난생 처음 들어보는 무슨 말린 장미 색깔을 발라야 한다는 둥, 볼터치는 이거 말고 약간 은은하게 은빛 도는 걸 하라는 둥, 자기네들이 메이크업과 헤어를 해주겠다는 둥 아주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얘들아, 내가 알아서 해. 나 그래도 미용실 원장이야. 내가 설마 나 못 꾸미겠니? 원장님,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예요. 저희가 머리 예쁘게 해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우리 자연스러운 드라이 되게 잘해요. 원장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극구 저를 매장 의자에 앉히고 자연스럽게 드라이를 한다, 눈썹을 예쁘게 그린다, 마스카라 말고 속눈썹을 붙이네 어쩌네 난리들을 치더라고요. 어쨌건 그렇게 샵 직원들이 꾸며준 모습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두근거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내가 나이 43세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이제야 이런 기분을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도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으로 만났던 그는 조용하고 얌전했지만 사석에서 만난 그는 유쾌하기도 하고 눈치도 빠르고 나름 센스도 있더라고요. 어쩜 제가 원하는 걸 그렇게 착착 맞추는지 제 마음은 금방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남자가 이렇게 센스가 있고 눈치가 빠르다고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나름 손님을 대하는 직업이라 눈치도 빠르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공도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찍부터 고생을 해서 고난에 대한 근육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봐도 이 사람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7살이나 어린 거 알아요? 네, 많이 연하죠. 그런데 어차피 나이 들면 7살 차이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70 됐다고 했을 때 77살이랑 70살이랑 나이 차이 나는 거 별로 못 느낄 거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할머니에게 했던 말이랑 너무 똑같았거든요. 당시에 노인정에서 나이 어린 할아버지가 할머니 좋다고 쫓아다니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할머니가 어린 놈의 시키가 건방지게 누나 넘 본다고 장난스럽게 그러시길래 제가 할머니한테 젊었을 때나 나이차 예민하지 나이 들면 70이나 77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그냥 할아버지 마음 받아주라고 했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정말 나이 괜찮아요? 나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불편하면 그냥 저한테 오빠라고 해요. 제가 정신 연령을 8살쯤 높여볼게요. 아니 어쩜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귀여운가요? 사실 저는 미용만 알았지 다른 사회생활에는 무지하거든요. 그런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웠습니다. 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인터넷 뱅킹도 잘 못해서 여전히 직원들 월급도 은행 가서 직접 이체합니다. 저를 몇십 년째 보고 있는 단골 은행이라서 당연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들으면 다들 안 믿죠. 아니 인터넷 뱅킹에 폰뱅킹이 팽배한 시대에 누가 월급날 아침부터 은행 가서 하나하나 계좌번호 알려주고 돈 보내달라고 하겠어요. 그 정도로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요. 비행기표 한번 제 돈으로 사본 적이 있나, 지하철을 한번 제대로 제가 타본 적이 있나, 정말로 무식하게 살았거든요. 집도 미용실 본점 위쪽에 있는 단칸 원룸에서 살고 있어서 살림도 없고요. 유일하게 부동산 계약하는 것만 알아요. 하도 가게 계약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서 부동산 계약하는 거는 누구보다 똘똘하게 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무지하거든요. 그러니 그 남자가 얼마나 제가 봤을 때 이것저것 다 훌륭해 보였겠어요. 제가 볼 땐 척척 박사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시간 낭비 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우리 결혼할래요? 결혼이요? 우리 결혼해요. 집은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고 혼수도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당신 얘기 듣더니 그냥 빨리 엄마 돼주고 싶다고 일단 데리고 오래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요. 아무 부담 갖지 말고 내가 외조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당신 일에 집중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하지만 외롭지 않게 옆에 든든한 버팀목 되어줄게요. 나랑 결혼합시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의 얘기를 듣는데 드디어 외롭고 쓸쓸한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 약속을 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세련되고 멋진 분이셨어요. 제가 저희 매장에서 머리를 한번 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이러시는 거예요. 가족들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직원들한테 말 나와. 돈을 받기도 애매하고 안 받기도 애매하잖아. 난 차라리 다른 매장에 가서 제 돈 주고 머리 할래. 우리 며느리가 내 머리 만져주는 거 맘 안쓰러워서 나는 못 본다. 와, 이 얘기를 듣고 전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보통 제 미용하는 친구들 불만이 그거거든요.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그 친구까지 미용한다고 하면 다들 들러붙어서 할인해달라, 공짜로 해달라, 서비스 해달라 조른다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우리 시어머니 진짜 남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시어머니 집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저희 지점 50% 할인 쿠폰 하나를 드렸다니까요. 그것도 극구 안 받으시려는 거 제가 어머니 며느리가 그래도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저도 낯이 섭니다라고 제가 읍소하다시피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예단도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 머리 50%도 못 해드리면 그게 며느리예요? 전에 공짜도 아니고 반값 쿠폰, 단골들 드리는 거 그거 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는 뭘 하나도 안 바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러셨어요. 네 손 그렇게 너덜너덜해져가며 애써 번 돈인데 함부로 쓰지 마라. 결혼한다고 해서 꼭 살림 다 새로 넣고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법 없다. 그렇게 함부로 쓰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할머니랑 부모님 너무 슬퍼하실 거야. 그러니까 돈은 네가 쓰고 싶은데 쓰고 일단 나는 내 아들 결혼시키는 거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해줄게. 내가 내 며느리한테 선물하는 건 내 자유니까. 그러니 보석 2개만 네가 고르고 싶은 거 골라봐라. 그리고 네 살림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되 무리하지 말고 나한테 뭐 해줄 거는 생각도 하지 마. 제 주변 사람들은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는 나라에서 표창을 줘야 된다느니 장한 시어머니상을 줘야 된다느니 부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온 복을 시어머니로 다 받는다며 정말 칭찬 일색이었죠. 결혼식 때 시어머니는 한복도 자기 돈으로 해 입으시고 오히려 제 한복을 예쁜 걸로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딸내미 들어오는데 내가 한복 한 벌은 해 입혀야지.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괜찮으면 신혼여행 갈 때 어머니도 같이 가도 되냐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신혼여행을 가는데 왜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뒤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같은 데로 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혼여행 가 있는 동안 엄마도 여행 한번 보내드리자는 얘기였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이 원래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해서 누구랑 같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아예 비행기를 못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비행기를 못 타시는 거죠. 그래서 늘 남편이 모시고 다녔는데 남편도 바빠지면서 근 10년을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셨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번에 우리 신혼여행 가는 김에 그냥 비행기 옆자리에만 어머님을 태워서 호텔도 그냥 다른 호텔 잡아드리고 오는 날 비행기만 맞추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렇잖아요. 같은 나라를 가고 같은 지역을 가는데 호텔도 다르게 하고 비행기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가족끼리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어차피 방 따로 쓸 거면 어머님도 그냥 같은 호텔 잡아드리고 관광도 한두 개는 같이 하지 뭐. 저녁에만 따로 있으면 되지. 어머님 모시고 가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때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냐. 우리 엄마 진짜 복 받았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훨씬 커. 이 정도도 못 해드리면 내가 며느리도 아니지.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결에 신혼여행을 시어머니랑 셋이서 가게 되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넌 바쁘니까 내가 그냥 처음부터 준비 다 할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어차피 패키지로 몇 개 관광하는 거 하고 거기에 한두 개만 엄마 참여하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다닐 거야. 엄마랑 우리랑 다른 패키지로 놀 거니까 뭐 한두 개 정도 겹치는 건 상관없지. 상관없어. 호핑 투어 같은 거는 같이 가도 될 것 같고. 섬 투어는 우리끼리 가고 엄마는 뭐 그 시간에 마사지 잡아드리고 그런 식으로 조금 바꾸면 되니까. 뭐 어쨌든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 바쁘잖아. 내가 준비할게.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정말 바빴거든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 동안 예약 손님을 못 받으니 그 전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골 손님들 예약을 소화해야 했고 마침 지점도 하나 더 내야 하는 터라 지점에 갈 직원들 교육도 해야 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결혼 준비며 신혼여행 준비며 다 남편이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 저는 너무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얼마나 저를 신경을 써주시는지 일 다 끝나고 녹초가 돼서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놓고 가신 반찬이랑 갖은 영양제 약 이런 것들이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쓰신 쪽지도 함께 말이죠. 어떤 거는 냉장고에 있다, 뭐는 냉동실에 넣어놨다, 이 즙은 언제 꼭 챙겨 먹어라, 주먹밥 만들어서 얼려놓은 거는 하나씩 갖고 가서 매장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라 등등 엄마가 실제로 딸을 챙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알뜰살뜰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은 결혼에 늦은 신혼여행이긴 했지만 어머님 모시고 가는 것이 그다지 신경이 쓰이진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잘 챙겨주시는데 신혼여행 가서 어머님이 저희를 방해하실 것 같진 않았거든요. 어머님도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다, 시어머니 비행기 태워준다고 신혼여행에 시어머니 데리고 가는 며느리가 어딨냐, 내가 정말 복이 많다라며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비용을 내드려도 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비행기 같이 타주는 것도 고마운데 너희 비행기 값도 내가 내말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신혼여행은 시어머니가 비행기 값까지 다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신혼여행 출발하는 날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최대한 방해가 안 되려고 멀찍이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죄송하고 마음이 쓰여가지고 어머님을 자꾸 챙겨드리게 됐고 남편은 저한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엄마는 혼자서 잘하신다고 자꾸만 저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에서 그냥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잡아드리는 것만 했죠. 시어머니가 정말로 비행기를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비행기 내리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아우, 내가 다시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손잡아주고 하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 고마워. 지금부터는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 아니에요, 어머님. 어차피 저희랑 호핑 투어는 같이 가세요. 이 사람이 호핑 투어는 저희 셋이 오붓하게 가는 걸로 예약했대요. 사실 호핑 투어는 여럿이 가야 좀 더 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단체로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단체로 가는 건 좀 그렇고 셋만 오붓하게 가는 호핑 투어로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호핑 투어 정도는 어머님과 함께 가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좋다고 했었고요. 신혼여행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호핑 투어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예약한 호핑 투어는 개인이 하는 것 같았어요. 인상이 무서운 선장님이 개인 배를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보험 같은 거 들어야 하지 않아? 개인이면 그런 거 없지 않나? 아, 이 선장님, 이 지역에서 제일 오래 호핑 투어 가이드 하시던 분인데 작년에 은퇴하신 거래. 포인트도 잘 알고 누구보다 베테랑이라 내가 우리 회사 직원한테 추천받았어. 아,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다 들었어. 사실 제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워낙 바쁘게 살기도 했고 그런 거 배울 시간도 없어서 구명조끼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핑 투어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남편이 바다 좋은 나라 가서 호핑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구명조끼만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도 그래서 하자고 했습니다. 배는 꽤 멀리까지 나가더라고요. 바다라는 게 공포스러운 것이 동서남북을 모른다는 거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래도 잠시 사이가 좋았던 시절 동해 바다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고무 튜브를 빌려서 바다에 둥둥 떠서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안 보이고 부표 옆에서 제가 파도에 밀려가고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는데 온통 파랗기만 하고 내가 떠나온 해변이 어딘지 엄마 아빠 동생은 왜 안 보이는지 순간 지독한 공포를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해안가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암초지대였는데 어린 제 시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혼자 공포에 난리를 쳤던 거죠. 그날 이후로 사실 바다가 무섭거든요. 호핑 투어를 갔어도 흔들리는 배가 무섭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풍경이 무서워서 배 가운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선장이 자꾸 바다를 손으로 가리키며 들어가라고 했지만 영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랑 남편은 바닷속을 들락날락하면서 아주 잘 즐기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보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계속 그렇게 배에만 있으면 너무 아쉬우니까 잠깐이라도 들어와. 자, 내가 잡아줄게. 예, 어차피 조끼 때문에 둥둥 뜨고 얼굴만 살짝 넣어도 신세계가 펼쳐진다. 그 말에 간신히 용기를 내서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더라고요. 특히 바다에 넘실거리는 느낌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바다를 즐겨보라며 저를 잘 끌어주었고 천천히 바닷속으로 고개를 집어 넣었습니다. 세상에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신세계가 정말 거기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어찌나 파랗고 투명한지 안에서 논이는 물고기에 해초들, 깊은 곳에 가라앉은 오래된 배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신비로웠습니다. 햇빛이 등을 따스하게 데워주니 물도 차가운 걸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배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몸도 따뜻하고 어딘지 모르게 아늑했습니다. 입에 문 호스 때문에 숨쉬는 것도 불편하지 않으니 어느새 저는 바닷속의 신비한 광경에 정신이 팔려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구경을 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은 거죠. 그렇게 한참을 보다가 바다 밖으로 나왔는데 어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쩐지 뭔가 부릉부릉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배가 살짝 움직이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 배가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그 망망대해에 저 혼자 둥둥 떠 있는데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느꼈던 공포가 고스란히 다시 몰려왔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배도 없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안 보였어요.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까 부릉부릉하는 소리가 혹시 배가 잘못된 거였나? 그렇다면 왜 나를 안 불렀지? 내가 바닷속에 있어서 저 소리를 못 들었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나 당황한 저는 바다에 뜬 채로 팔다리를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었다 치지만 바다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허우적거리니까 자꾸 입 안으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입에 물이 들어오니 공포심은 더 커지고 공포가 커질수록 팔다리는 더 빠르게 허우적대기 시작했죠. 숨을 헐떡이게 되니 물은 점점 더 입으로 많이 들어오고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꽤 먼 바다로 나온 탓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도 안 되고 배멀미할까봐 뭔가 먹지도 않아서 허기가 찾아오면서 동시에 그렇게 예뻤던 바닷속 물고기들은 어느샌가 저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공포는 극에 달했어요. 그늘이 지자마자 물에 들어간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서 온기를 발생시켰어야 했는데 혼자서 헤엄을 치다가 혹시 저를 구하러 왔을 때 찾지 못할까봐 제자리에서 팔다리만 허우적거렸어요. 어디론가 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최대한 머물러 있으려고 엄청 애를 썼지만 파도에 쓸려서 제가 어디론가 흘러갔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면 물의 높이나 깊이가 달라지면서 안 보이던 게 나타났을 수도 있죠. 아주 작은 정말 간신히 엉덩이 붙이고 발 붙일 정도의 우리나라 갯바위 같은 암초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튀어나온 곳이 보였습니다. 간신히 그 위에 올라가서 물 위에서 벗어났어요. 그나마도 파도가 세게 치면 몸이 젖겠지만 일단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숨 돌리겠더라고요. 게다가 고맙게도 뾰족하기만 한 게 아니라 좀 평평하게 깎인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앉아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바다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막막해서 기절할 것 같았지만 여기서 기절했다가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아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 계속 저를 꼬집고 끊임없이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구구단이라도 외우지 않으면 진짜로 정신을 놓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밤이 오고 어둑해지고 다시 아침이 되었지만 역시 아무 곳에서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미친다는 건 그럴 때 쓰는 말인가 봐요. 정신을 잠깐이라도 놓으면 스스로 구명조끼를 벗고 바닷속으로 뛰어들 것만 같아서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된다는 생각만 굳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이틀이 지나가고 물 한 모금 못 마신 채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돌에 몸을 의지하고 있으려니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시 공포스러운 두 번째 밤이 다가오려던 그때였어요. 멀리서 뭔가 출렁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고 구명조끼를 벗어서 흔들었더니 작은 배 하나가 제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신기루 같은 거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온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신기루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그 사람은 마치 귀신을 본 듯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못 알아들을 말로 막 시끄럽게 저에게 무엇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대체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거냐, 너는 누구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작은 배에 고기 몇 마리가 있는 걸로 봐서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가던 어부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 해적이나 인신매매범이었더라도 그 배를 탔겠지만 순박한 어부가 나타났다는 자체에 이틀간의 모든 긴장이 다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제 신세가 너무 서러웠어요. 그렇게 펑펑 울고 있었더니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하며 자기가 잡았던 물고기를 바다로 다 던져놓고 저한테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제가 한국말로 육지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보상해 드릴게요 했지만 그 말이 통할 리가 있나요? 그 사람이 얼른 일단 배에 타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기억나는 거라고는 호텔 이름밖에 없어서 호텔 이름을 얘기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손으로 길게 뻗었다가 도리질을 했다가 하늘을 가리켰다가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를 댄 작은 섬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묵고 있던 호텔이 있는 섬은 여기서 그 배로 갈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었던 겁니다. 하긴 보통 호핑 투어는 20-30분 내외에 바다로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2시간 반을 배를 탔거든요. 속으로 이 시간이면 부산에서 후쿠오카도 갔을 시간인데 이렇게까지 멀리 나오나 하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남편한테 원래 이렇게 멀리 나오냐고 했을 때 그는 선장님만 알고 있는 프라이빗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라고 이거 특혜라고 했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어부는 자기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스프를 한 그릇 떠주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먹지 못했을 비린내 가득한 스프가 어찌나 맛있던지요. 제가 허겁지겁 한 그릇을 다 비우자 그가 그렇게 썩은 이를 보이며 씩 웃는데 제 눈에는 그 얼굴이 영화배우, 모델, 탤런트 다 합친 것보다 잘생겨 보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발짓을 섞어 소통했지만 그는 생각보다 눈치가 빨랐고 저 역시 눈치가 없는 건 아니어서 꽤 많은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제가 묵은 호텔에 있는 그 섬은 여기서 배로 40분 정도를 가야 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그 섬으로 가는 큰 배가 떠나는데 그걸 타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저기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밖에서 자면 된다고 말이죠. 제가 뭐라 할 새도 없이 그는 저한테 이불인지 거적인지 모를 천조각을 하나 주고 쿨하게 밖으로 나가 나무에 매달린 해먹 위로 올라가 누웠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자라고 하니 일단 그 구석에 누웠어요. 그런데 웬걸 머리를 대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골아 떨어졌나 봐요. 그 선장이 저를 흔들어 깨울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주 깊이 잤거든요. 그는 아침에 망고 하나를 까서 절 먹게 하더니 큰 천을 하나 주면서 두르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정신 차리고 보니 신혼여행 때 입겠다고 큰맘 먹고 산 비키니 차림이었습니다.
그가 준 천으로 이집트 석상처럼 몸을 가리고 그 위에 구명조끼를 입어 천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선장을 따라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해서 큰배의 선장에게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니 큰배의 선장도 깜짝 놀란 얼굴로 저한테 고개를 설레설레 하더라고요. 배를 타기 전 저는 이 섬의 이름을 물어보고 저를 구해준 선장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안 가르쳐 주길래 손에 있던 다이아 결혼 반지를 빼서 쥐어줬어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마구 젓는 그 사람에게 Thank you, this is real 다이아 라고 또박또박 말하고 억지로 반지를 쥐어줬어요. 그렇게 저는 거의 이틀 반 만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 돌아왔더니 호텔 프론트 직원이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제 남편이 와서 체크아웃을 했고 아내는 먼저 떠났으니 아내의 짐은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일제히 짐을 챙겨서 호텔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희가 싸운 줄 알았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한국어가 되는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불러달라고 했죠. 워낙 한국인이 많이 오는 호텔이다 보니 한국인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놀라서 달려나온 매니저에게 저는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일부러 버리고 간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장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손님, 정말 많이 놀라셨죠? 일단 경찰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옆에서 통역도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사관 연락도 제가 대신할게요. 혹시 그날 CCTV를 볼 수 있나요? 저는 매니저의 도움으로 CC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호텔로 들어와 30분쯤 뒤에 짐을 모두 챙겨 나가더군요.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장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곧 경찰이 왔고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에 혹시 실종 신고가 된 것이 있냐고 물었어요. 경찰이 고개를 젓더라고요. 제가 바보죠. 그쯤 됐으면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단 호텔에서 벗어나 경찰이나 대사관에게 도움을 청해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만난 대사관 직원에게 물어봐도 그런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건 없다고 했어요. 그제야 제 의심은 확신이 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통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꾸민 일이었어요. 저는 호텔에서 찍힌 CCTV를 확보하고 임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증거물로 해서 배를 몰았던 선장을 찾았어요. 생각보다 선장은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섬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현지인 매니저더군요. 경찰에 잡혀온 그는 저를 보고 놀라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호텔 매니저가 통역을 해줬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 내가 한국의 범죄자라 여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처단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경찰과 대사관에서는 이건 청부살인이니 심각하게 한국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람들이 제가 살아있는 걸 알면 한국에 저와 관련된 것들 중 많은 것이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워지니 일단 제가 귀국한 후 신변 보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행히 대사관 직원분이 제 말을 10분 100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바로 제가 운영하던 샵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샵에 도착했더니 직원들이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면서 기절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어제 와서 제가 필리핀에서 실종이 됐고 시신도 찾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업체는 본인이 운영할 건데 매장을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저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제 본점 직원들한테만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본점 직원들은 다들 저랑 10년 이상 함께 온 가족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다들 내가 사러 돌아왔다는 거 꼭 비밀로 해줘. 나 아무래도 사기 결혼에 걸린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벌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걸 끝까지 숨겨줘야 돼. 그러니까 다들 일단 남편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나에게 다 전해줘. 대표님, 그럼 당장 어디서 지내시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랑 같이 있어요. 고마워. 나 안 그래도 너무 불안했는데 정말 고마워. 저는 그렇게 옷가방 하나 없이 빈몸으로 직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남편 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결혼식 준비 때문에 회사 휴가를 내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는 여러 곳에 알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소박하게 스몰 웨딩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만 단촐하게 모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야 참석할 가족이 없고 여동생도 연락이 되지 않으니 매장 식구들만 참석했고요. 남편 쪽도 당연히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당연히 결혼식에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결혼 준비 때문에 휴가를 냈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언제 결혼을 하셨는데요? 아, 내일 모레가 결혼식이에요. 내일 모레요? 나랑 일주일 전에 결혼한 건 뭐고 3일 뒤에 결혼한다는 건 또 뭔지 이건 분명 뭔가가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 맞다. 내일 모레죠? 아, 제가 사실 청첩장을 받았는데 잊어버렸지 뭐예요. 본인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고 혹시 죄송하지만 시간과 장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정보를 받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을 했어요. 결혼식을 한다고 한다. 그때 가면 아마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이죠. 제 얘기를 듣고 경찰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저는 결혼식 당일 식장으로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달려들어 일단 머리채부터 잡아야 하나 아니면 구정물을 한 냄비 들고 가 뿌려야 하나 했는데 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이름 옆에 버젓이 써있는 신부의 이름이 제가 아는 이름이더라고요. 바로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동명이인인가 싶어 곧장 신부 대기실로 갔는데 글쎄 정말로 제 여동생이 드레스를 입고 앉아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여동생은 제 얼굴을 보고 마치 귀신을 본 듯 눈만 꿈뻑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다가가서 웨딩드레스 다 찢어발기고 머리채 끌어서 질질 끌고 나왔죠. 그리고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놈 앞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두 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아니 네가 왜 여기에? 저는 그 둘에게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웨딩드레스가 벅벅 찢겨진 여동생만 쓰러져 앉은 채 혼자 훌쩍이며 뭐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발로 확 차버리는 바람에 비명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야, 이거 오해야.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너를 기억하기 위해서 네 여동생. 저는 바로 남편의 뺨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장식물을 손에 들고 후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경찰들이 절 잡고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다 기절할 때까지 맞았을 거예요. 나중에 경찰 조사로 알게 된 사실은 이랬습니다. 제 여동생과 남편은 여동생이 집 나갔던 시절에 가출팸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둘이 연인으로 오랜 시간 지내다가 남편이 여동생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하네요. 자기도 이제 신분 세탁하고 회사 멀쩡히 다니고 있으니 너 말고 돈 좀 버는 제대로 된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 여동생이 그 남자놈을 잡고 싶어서 저를 미끼로 썼던 겁니다. 사실 내 언니가 체인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미용실 대표다. 언니한테 유일한 혈육이 자기라고 말이죠.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다가 저랑 처음 만난 날 둘이 짜고 연기를 하면서 제가 진짜 언니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계속 머리를 자르러 오면서 정말로 여동생이 있다는 것, 제가 재산이 많다는 것, 체인도 다 직영이 아니라 제가 소유하고 있고 월급 원장으로 운영하는 알짜배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제 동생이랑 결혼하고 저한테 동생의 남편이니 좀 살펴달라고 할 심산이었던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제가 외로워하는 것 같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방향을 바꾼 거죠. 제 동생보다 저를 직접 공략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것으로요.
졸지에 남자친구를 잃게 된 동생이 펄펄 뛰었지만 저랑 금방 이혼하고 재산만 들고 와서 다시 자기랑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었답니다. 그 멍청한 기집애가요. 그 이후로는 제가 아는 대로 일이 진행되었던 거였죠. 술집 마담 출신이었던 시어머니는 큰 재산이 생긴다고 하니 자기 아들 통해서 한몫 잡고 싶어서 평생 꿈이었던 원장님 소리 듣게 해준다는 말에 덥석 가담했던 거고요. 결국 저는 셋 다 민사 형사 할 것 없이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에서 제공한 증거도 있었고 제가 직접 호텔에서 가져온 영상, 매니저의 증언도 다 확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뒤늦게 자기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동생이 줄줄 실토를 해서 남편은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자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셋 다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핏줄도 없는 셈 치려고요. 그 셋이 아주 철저하게 벌을 받을 때까지 강력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그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던 시간이 결코 잊혀지지 않거든요. 어디 한번 인생이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느낌 받아보라죠. 결국 전 남편은 살인미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형을 받았어요. 시어머니와 여동생도 옆에서 계획에 적극적으로 함께했기에 7년형을 받았죠. 제가 느꼈을 공포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형량이지만 어쩔 수 없죠. 죄명은 살인미수라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이유로 죄명이 살인미수로 바뀌어 형량이 짧아진 건데요. 제 노력으로 그들 형량이 짧아진 것 같아 어이가 없긴 합니다. 저를 구해줬던 작은 섬의 어부 아저씨는 제가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제가 호텔 매니저 통해서 초대했거든요. 제 반지 팔아서 꽤 번듯한 집으로 이사하셨고 제가 무사하다는 얘기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족이죠. 한국에서 아주 풀코스로 제대로 관광시켜드리고 좋은 선물도 해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말 똑똑하게 진짜 제 편이 누구인지 살피고 살 겁니다. 다시는 그런 연놈에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